영국 BBC가 몽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30년 경력의 수석 감독이 단 일주일 만에 촬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이 모든 촬영 장비를 압수하라고 명령했거든요. 그런데 BBC 감독이 3초간 침묵하더니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사표를 내고 독립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방송인들이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몽골 전 국민이 한국 기업들과 함께 이 감독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몽골에서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그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온 제임스 카터입니다. BBC에서 30년간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감독이죠. 2024년 10월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유로 몽골 울란바토르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건 제 딸 엠마 때문이었죠. 16살 엠마는 블랙핑크의 열렬한 팬이었고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 티켓을 구해달라고 몇 달째 조르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왜 하필 몽골이냐고 물었더니 엠마는 몽골이 제2K-팝의 성지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도 울란바토르의 칭기즈칸 국제공항은 한글 간판으로 가득했죠. 도착 게이트를 나서자 GS25 편의점이 보였고 파리바게뜨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고요. 처음엔 단순히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내로 가는 길에 본 풍경은 상상을 초월했죠.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의 70%가 현대와 기아차였고 거리 곳곳에는 삼성과 LG 광고판이 서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프론트 직원에게 물었죠. 몽골의 한국 기업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아졌냐고요? 25살쯤 되어 보이는 그 청년은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났다고요. 자기도 서울에서 1년간 연수를 받았다면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콘서트장으로 향했습니다. 15,000명을 수용하는 대형 경기장이 가득 찼더군요. 놀라운 건 관객의 90%가 몽골 현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한국 가수들의 노래를 완벽하게 따라 부르고 있었죠. 콘서트가 끝나고 엠마가 친구가 된 몽골 소녀들과 대화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영어보다 한국어로 대화하는 게 더 편해 보였습니다. 한 소녀는 내년에 서울대학교에 진학하는 게 꿈이라고 했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몽골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치들이 놀라웠죠. 몽골 전체 외국인 투자의 41%가 한국 자본이었고 몽골 청년의 73%가 가장 일하고 싶은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의 직업병이 발동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진출이 아니라 문명의 만남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즉시 런던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몽골 마이너스 한국 관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요. 상사는 흥미롭다며 2주일간 사전 조사를 허락했습니다. 저는 엠마를 호텔에 남겨두고 본격적인 취재에 나섰죠. 그리고 며칠 만에 저는 이것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국가 관계임을 깨달았습니다. 취재 이틀째 아침, 저는 몽골 국립항공사 미아트의 CEO 채책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칭기즈칸 국제공항 귀빈실이었죠. 채책은 40대 초반의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MBA를 받았다고 자기소개를 했지만 곧바로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어제 밤에도 사랑의 불시착을 3편이나 봤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북한 군인과 남한 여성의 사랑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라면서요.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국영항공사 CEO가 한류 드라마에 이렇게 빠져있다니요. 채책은 저를 공항 경납고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공간에는 보잉 737 2대가 정비를 받고 있었죠. 놀라운 건 정비사들의 유니폼에 한글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대한항공 기술지원이라는 문구였죠. 이곳은 대한항공과 공동 운영하는 정비시설입니다. 채책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우리 항공기는 러시아 이르쿠츠크까지 가서 정비를 받았어요. 왕복 일주일이 걸렸고 비용도 엄청났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 기술자들이 상주하면서 실시간 정비가 가능합니다. 몽골 정비사 한 명이 다가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28살 간바타르였죠. 그는 인천공항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국 선배들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줬다며 감사해했습니다.
이제 그도 신입 정비사들을 교육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자부했죠. 그때였습니다. 경납고 입구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3명이 나타났습니다. 가운데 선 남자가 특히 눈에 띄었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중국 CCTV 몽골 지국장 왕리장이었습니다. 왕리장은 채책에게 중국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채책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그러더니 영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궁금해하시네요. BBC가 왜 갑자기 몽골 항공 산업에 관심을 갖는지요. 저는 평범하게 답했습니다. 문화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고 몽골의 현대적 변화를 담고 싶다고요. 왕리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영어로 말했죠. 제임스 카터 감독님,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 티베트에서 있었던 일도요. 순간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2014년 3월 저는 티베트 라사에서 독립운동 지도자들을 비밀리에 인터뷰했었죠. 하지만 중국 공안에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사흘간 구금된 뒤 강제 추방당했습니다. 그 후로 중국 입국이 영구 금지되었죠. 왕리장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건 저를 철저히 조사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위협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몽골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입니다. 외부 세력이 몽골과 중국의 관계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채책이 용기를 내어 맞섰습니다. 왕 지국장님, 여기는 몽골입니다. 중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보여줄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왕리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채책을 노려보며 말했죠. 몽골 경제의 27%가 여전히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제게 돌아서서 경고했습니다. 감독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몽골에서 반중국적인 내용을 촬영한다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는 부하 둘을 데리고 경납고를 떠났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채책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중국은 늘 저런 식입니다. 경제적 의존도를 무기로 우리를 압박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선택지가 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 말입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니 프론트 데스크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몽골 문화부에서 보낸 공문이었죠. 촬영 허가를 재검토해야 하니 내일 오전에 문화부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왕리장의 압박이 벌써 시작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채책이 호텔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피곤한 얼굴이었죠. 그는 로비 구석 조용한 자리로 저를 안내한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화부가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요. 하지만 제가 도와드리겠다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몽골 시민사회가 중국의 내정 간섭에 지쳤습니다. 채책이 설명을 이어갔죠. 작년에도 달라이 라마 방문을 막았고 재작년에는 대만 문화원 설립을 무산시켰습니다. 이제 BBC 다큐멘터리까지 막으려 한다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채책은 저를 울란바토르 외곽 신도시로 안내했습니다. 차로 30분쯤 달려 도착한 곳에는 현대적인 건물이 있었죠. 한국문화원이었습니다. 입구에는 한글과 몽골 전통 문양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화원장 박지원 씨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놀랍게도 몽골 전통 복장인대를 입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그가 완벽한 몽골어로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채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박 원장님은 우리보다 몽골을 더 사랑하는 분이에요. 박지원 원장은 문화원을 구석구석 안내해 주었습니다. 1층에는 한국어 교실 6개가 있었는데 아침 9시인데도 이미 수업이 진행 중이었죠. 300여 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다양했어요. 10살 어린이부터 70대 노인까지요. 2층에는 태권도장이 있었습니다. 100명쯤 되는 아이들이 하얀 도복을 입고 품새를 연습하고 있었죠. 사범은 김태호 씨였습니다. 그는 10년 전 몽골에 와서 1000명이 넘는 제자를 길러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3층은 특별했습니다. 한식 요리 교실이었죠. 30명의 주부들이 김치 담그기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전주에서 온 60대 할머니였는데 손자 같은 몽골 학생들을 정성껏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완성된 김치를 맛본 학생들이 엄지를 치켜들었죠. 가장 인상적인 공간은 지하 1층이었습니다. 취업지원센터였죠. 한국 기업 채용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고 이력서 작성실과 면접 연습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상담사 5명이 1대1 취업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죠. 박 원장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230명이 이곳을 통해 한국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삼성, LG, 포스코, 현대차 등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합니다. 평균 연봉이 몽골 일반 기업의 3배예요. 점심시간 문화원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으며 박 원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15년 전 한국 외교부 직원으로 처음 몽골에 왔다가 이 나라에 반했다고 했죠. 퇴직 후 문화원장으로 자원해서 다시 왔다고 합니다. 몽골 사람들은 순수하고 따뜻합니다. 박 원장이 말했죠. 한국의 빠른 성장을 부러워하면서도 진심으로 배우려 합니다. 중국처럼 거만하지 않고 러시아처럼 오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몽골을 좋아합니다. 오후에는 포스코가 운영하는 기술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실습장에서 200여 명의 청년들이 용접, 전기, 기계 정비를 배우고 있었죠. 한국 기술자들이 1대1로 지도하고 있었는데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23살 바야르를 만났습니다. 그는 6개월 과정을 마치면 포스코 타반톨고이 광산에서 일할 예정이라고 했죠. 월급이 150만 투구릭 하나로 60만 원 정도라며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몽골 평균 월급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그때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중국계 몽골인 20명쯤이 교육센터로 들이닥친 거죠. 그들은 한국 기업이 몽골 청년들을 착취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기술만 빼앗고 정작 중요한 직책은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교육생들이 즉시 맞섰습니다. 바야르가 앞으로 나서서 외쳤죠.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요. 한국은 기술을 가르쳐주지만 중국은 단순 노동력만 착취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나흘째 아침 저는 서울에서 날아온 벤처 투자가 정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의 그는 몽골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울란바토르를 방문한다고 했죠. 이번에는 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울란바토르 테크파크에서 투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안대강당에 150여 명의 몽골 청년 창업가들이 모였죠. 열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했습니다. 정민수 씨 외에도 한국 벤처캐피털 대표 5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26살 앵으바트였습니다. 그는 몽골의 풍부한 약물을 활용한 친환경 포장재 사업을 소개했죠.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성 소재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정민수 씨가 즉석에서 1억 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 스타트업이었습니다. 28살 여성 창업가 아리운자야가 대표였죠. 몽골 유목민들을 위한 원격 진료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드론으로 약을 배송하는 것까지 포함된 토탈 솔루션이었습니다. 한국 VC 두 곳이 경쟁적으로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점심시간 정민수 씨와 함께 몽골 전통 음식점에서 식사했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중국 투자자들도 몽골 시장에 관심이 많지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중국은 지분 70% 이상을 요구하고 경영권을 완전히 가져가려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30%만 갖고 경영은 몽골 창업가들에게 맡깁니다. 정민수 씨가 설명했죠. 기술과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한국 시장 진출을 돕는 거죠. 이런 방식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신뢰가 쌓이니까요. 오후에는 특별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의료봉사단장 이서연 씨를 따라 울란바토르에서 400km 떨어진 오지 마을로 가는 거였죠. 새벽 4시에 출발해야 한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정민수 씨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6시간 달려 도착한 곳은 인구 300명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을 전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 의료진이 온다는 소식에 주변 마을 주민들까지 모여든 겁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국 의사 10명과 간호사 20명이 천막병원을 차렸습니다. 내과, 외과, 안과, 치과, 한방과까지 종합병원 수준이었죠. 의료 장비도 최신식이었습니다.
이서연 단장이 설명했습니다. 삼성의료원과 서울대병원이 장비를 지원해줬다고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백내장 수술이었습니다. 73세 할머니가 5년 만에 시력을 되찾은 거죠. 수술을 집도한 기만과 전문의의 손길은 정교했습니다. 30분 만에 수술이 끝났고 붕대를 풀자 할머니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손자 얼굴을 처음 본다고요. 이서연 단장은 1년에 4번씩 몽골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매번 다른 지역을 돌며 의료봉사를 하는 거죠.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현지 의료진 교육도 병행한다고 했습니다. 몽골 의사 50명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후 내내 진료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쉬는 시간도 없이 환자들을 돌봤죠. 통역을 담당한 몽골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중국도 의료 지원을 한다지만 일회성 행사에 그친다고요. 사진 찍고 떠나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이장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양 한 마리를 통째로 구운 몽골 전통 요리였죠. 한국 의료진을 위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몽골 전통 노래를 불렀고 한국 의료진은 아리랑으로 화답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차량이 멈췄습니다. 타이어 4개가 동시에 펑크 난 겁니다. 날카로운 못이 도로에 뿌려져 있었죠. 명백한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우리는 황량한 벌판에 고립되었습니다. 휴대폰 신호도 잡히지 않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 멀리서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트럭 5대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죠. 긴장했지만 곧 안도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었어요. 한국 의료진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겁니다. 그들은 예비 타이어와 공구를 가져왔죠. 닷새째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 채책으로부터 걱정스러운 전화를 받았거든요. 중국 대사관이 몽골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는 겁니다. BBC 취재를 즉각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고요. 오전에 중요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아침 8시 호텔 로비에 몽골 경찰 15명이 들이닥쳤죠. 그들은 불법 촬영 혐의로 모든 장비를 압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제가 항의하자 영장을 보여줬는데 어제 날짜로 발부된 것이었습니다. 왕 리장이 로비 한쪽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즉시 BBC 런던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국제부 책임자가 말했죠. 제임스, 미안하지만 촬영을 중단해야 해. 중국 정부가 BBC 베이징 지국 폐쇄를 위협하고 있어. 우리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요. 30년간 BBC에서 일하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널리즘의 독립성이 경제적 압력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하나씩 들고 나가는 걸 무력하게 지켜봤죠. 그때 채책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박지원 문화원장, 정민수 투자가, 이서연 의료봉사단장도 함께였죠. 채책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방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몽골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SNS에 진실을 지켜라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어요. 박지원 원장이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수만 개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었죠. 몽골 시민들이 중국의 내정 간섭에 항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시간 만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다고 했습니다. 정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LG, 포스코, 현대차가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법률 지원단을 구성해서 BBC를 돕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10명이 곧 도착할 겁니다. 이서연 단장도 거들었습니다. 의료봉사단 전원이 취재 재개를 지지한다고 성명을 냈어요. 한국의사협회도 지지 성명을 준비 중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왜 범죄가 되느냐고요. 왕 리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죠. 그가 경찰 책임자에게 중국어로 뭔가 지시했지만 경찰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호텔 밖에서 시민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오후 1시 호텔 앞 광장에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BBC를 지켜라, 진실을 말하게 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대학생, 회사원, 주부, 심지어 노인들까지 다양한 계층이 모였습니다.
2시 저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몽골과 국제 언론을 초청했죠. 20개 언론사가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진실을 전할 의무가 있다고요.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BBC를 사직하고 독립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요. 회사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면 프리랜서로서 진실을 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다가 곧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왕 리장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미친 짓이다. 당신은 중국을 적으로 만들고 있다. 후회할 거다. 하지만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그 누구의 적도 아닙니다. 진실은 단지 진실일 뿐이죠. 3시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태권도 사범 김태호 씨가 제자 200명과 함께 호텔에 도착한 겁니다. 아이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저를 애워쌌습니다. 인간 방패를 만든 거죠. 12살 소년이 또렷한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진실을 지켜라. 자유를 지켜라. 경찰들도 당황했습니다. 아이들을 강제로 해산시킬 수는 없었죠. 시민들의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더구나 현장을 CNN과 알자지라가 생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무리한 진압은 불가능했죠. 4시 경찰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압수한 장비도 돌려줬죠. 작은 승리였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왕 리장은 이를 악물고 호텔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복수의 의지가 느껴졌죠.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들이 도미노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채책이 새벽 6시에 전화를 걸어왔죠.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밤새 몽골 전국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됐는데 12시간 만에 50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펀딩 플랫폼을 확인해보니 정말이었습니다. 기부자가 3만 명을 넘었고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1달러부터 1000달러까지 다양했습니다. 메시지들을 읽어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실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기부자 명단이었습니다. 도시 시민들뿐 아니라 유목민들도 참여했더군요. 어떤 유목민은 양 한 마리 값인 100달러를 보냈고 메시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양 한 마리가 진실을 지키는 데 쓰인다면 영광입니다. 9시 한국 대기업들의 지원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몽골 지사장이 직접 호텔을 찾아왔죠. 최신 촬영 장비 일체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캐논 7D 마크3 5대, 드론 3대, 편집용 맥북 프로 10대를 즉시 제공하겠다고요. LG전자도 가세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최고층 건물에 있는 LG 사무실 한 층을 편집실로 무료 제공하겠다고 했죠. 최신 편집 장비와 스튜디오까지 갖춰져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엔지니어 5명도 기술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더욱 파격적이었습니다. 취재 차량 10대를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운전기사와 유류비까지 지원하겠다고 했죠. 펠리세이드 5대와 스타리아 5대, 몽골 전역 어디든 갈 수 있는 완벽한 지원이었습니다. CJ ENM이 특별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완성되면 넷플릭스에 독점 공개할 수 있도록 중계하겠다고요. 이미 넷플릭스 아시아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2억 명이 볼 수 있는 기회였죠. 정호, 정민수 씨가 이끄는 한국 벤처기업 연합이 움직였습니다. 스타트업 70개사가 모여 100만 달러를 추가로 모금했습니다. 각 회사가 10,000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기부했죠. 그들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몽골의 미래에 투자하는 우리는 진실의 편에 선다고요. 오후에는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수백 명이 인터뷰를 자청했죠. 한국 기업에서 일하며 인생이 바뀐 사람들, 한국 의료진에게 목숨을 구한 환자들, 한국어를 배워 새로운 기회를 얻은 청년들이 줄을 섰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사연이 많았습니다. 40대 여성 나랑토야는 남편이 간암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한국 의료진이 무료 수술을 해줘서 살아났다고 했죠. 지금 남편은 건강하게 일하고 있고 딸은 한국 장학금으로 서울에서 유학 중이라고 자랑했습니다. 20대 청년 감볼드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를 배운 후 삼성전자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월급으로 고아원 후배들을 돕고 있다며 자부심에 가득 찬 표정이었죠. 이서연 의료봉사단장이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왕리장이 퍼뜨린 가짜뉴스와 악성 루머로 스트레스 받는 시민들을 위한 무료 심리 상담이었죠. 정신과 전문의 3명과 상담사 10명이 자원봉사로 참여했습니다. 하루 만에 200명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녁 시간 채책이 조용히 귓속말을 했습니다. 비밀이지만 몽골 정부 내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다고요.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보고받고 있으며 일부 장관들은 중국의 내정 간섭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문화부 장관이 비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BBC 취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공식 입장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밤 10시 제 딸 엠마가 영국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우리도 돕고 있어요. 엠마와 친구들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몽골의 진실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했다고 했죠. 첫 영상이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왕리장의 방해 공작은 완전히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국제 언론이 몰려들었죠. CNN, 알자지라, NHK가 특파원을 보내 몽골의 선택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김태호 사범의 태권도 제자 2,000명이 정부 청사 앞에서 평화 시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품새로 만든 글자가 압권이었죠. 몽골어 자유, 한국어 진실, 영어 TRUTH를 순서대로 표현했습니다. 드론 촬영 영상이 유튜브에서 3천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몽골 청년 프로그래머들이 48시간 만에 진실의 플랫폼 앱을 개발했습니다. 시민들이 한국 기업의 선행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앱이었죠. AI 팩트체크 기능까지 탑재했습니다. 3일 만에 8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고 10,000개가 넘는 실화가 등록되어 왕리장의 거짓 선동이 모두 반박되었습니다. 박지원 원장이 주최한 내가 경험한 한국 에세이 대회에 5,000편이 응모했습니다. 대상은 한국 의료진에게 배운 응급처치로 5명을 구한 간호사 졸자야였죠. 그녀는 상금 전액을 다큐멘터리 제작에 기부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몽골 언론들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시민들의 열기에 압도되어 진실을 보도하기 시작했죠. 몽골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외국의 내정 간섭을 비판했고 문화부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공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달 후 다큐멘터리 몽골의 선택이 완성되었습니다. 울란바토르 국립극장 시사회에 2,000명이 모였고 야외 스크린으로 10,000명이 시청했습니다. 90분의 영상은 몽골과 한국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생생하게 담았죠. 상영이 끝나자 5분간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몽골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축사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정한 동반자 관계 말입니다. 일주일 뒤 몽골과 한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경제, 문화, 교육 전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죠. 한국 기업들은 향후 5년간 100억 달러 투자와 10,000명 고용을 약속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첫 주 1,000만 뷰를 돌파했고 40개국 언어로 번역되었죠. 저는 그해 에미상 국제 다큐멘터리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상은 몽골 국민이 준 명예시민증이었습니다. 채책이 전해주며 말했죠. 당신은 진실을 지켜준 영웅입니다. 왕리장은 조용히 베이징으로 소환되었고 중국도 더 이상 몽골을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다시 찾은 울란바토르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청년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21세기 국제관계는 무력이 아닌 문화와 신뢰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